자, 보시면 주제 65번에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업의 분류 관련돼서 자, 첫 번째로는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업을 분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금성 상품들이 있는데요. 자, 예금성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예금과 적금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출성 상품입니다. 자, 대출성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바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도 있을 수 있고 신용대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투자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투자성이 있다라는 것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과 관련된 상품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보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금성, 대출, 투자, 보장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포인트 2번에 금융회사 등의 업종 구분 관련돼서 첫 번째로는 직접 판매업자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판매대리 중개업자, 세 번째로는 자문업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직접 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영업하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투자 중개업자도 포함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회사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 보험사 혹은 저축은행 관련돼서. 자, 두 번째로는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중간에서 자,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금융소비자의 위탁을 받아 판매를 대리하는 사람을 판매대리 중개업자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재무설계사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랑 가장 관계가 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권유대행인, 보험설계, 중개사, 보험대리점 카드, 뭐 대출 모집인 관련된 부분들을 판매대리 중개업자로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문업자. 자,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자. 그래서 투자 자문업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 분류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제 66번에 금융상품 판매 원칙과 관련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1번에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중에 먼저 적합성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일반 금융소비자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의 권유를 금지하는 행위, 이게 바로 적합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 금융상품 판매 권유 및 자문에 응할 때 거래 상대방의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도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다음에 일반 금융소비자일 경우에는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가지고요. 자,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자, 파악된 정보를 고려해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그냥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금융상품들을 추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 이게 바로 적합성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를 구분하는 것,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합성의 원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합성의 원칙은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나 일단 별표치고 숙지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되나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뭐 펀드겠죠. 펀드를 판매할 경우에는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원칙은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전문투자형 사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적정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일반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해당 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보장, 투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 적정성의 원칙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직접 찾아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어떠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자, 고객에게 적정하지 않은 상품들을 권유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 미리 면담 질문 등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고객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적합성의 원칙 관련된 부분에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적정성의 원칙은 권유가 없고 적합성의 원칙은 권유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둘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합성 및 적정성 판단 기준 관련돼서 첫 번째로 보장성과 투자성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거래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고객의 위험 감수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다음에 거래 성향에 해당 금융상품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 두 번째, 투자성 상품을 취득 처분한 경험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해당 금융상품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할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고객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출성 상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계약기간 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할 경우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제공한 담보의 가치만으로 상환 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고객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양가로 2번에 자,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파악해야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거래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의 거래 목적과 관련돼서 물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장 기간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겠고요. 보장받고자 하는 위험의 내용에 대해서도 자,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성 상품에 있어서는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자, 기대 이익 및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의 수준. 그래서 만약에 그 투자 수익률이 하락했을 때는 몇 %까지는 감내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성 상품의 경우는 왜 대출을 받는지 대출 용도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산 사항 관련돼서는 개인의 경우는 보유 자산, 소득 및 부채 관련된 내용들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회계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상품의 취득, 처분 또는 경험, 그 밖의 정보 관련된 부분.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의 경우는 과거에 취득 처분한 상품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품을 가입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취득 처분의 목적, 그다음에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유사 금융상품의 거래 기간 및 거래 빈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다음에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연령, 위험에 대한 태도 관련된 부분들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출성 상품의 경우는 본인의 신용 점수, 계약 기간 동안의 변제 계획, 그다음에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연령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2번의 설명 의무와 관련돼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금융소비자가 자,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자,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일단 체크하실 것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뭐다? 설명 의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권유 또는 자문에 응할 경우와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경우 다음에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만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으로 한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해 줄 필요도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셨죠? 원칙적으로는 전체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줘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양가로 1번에 자, 설명 의무에 따른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 사항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장성 보험, 보장성 상품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설명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위험 보장 사항 및 보장 범위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자, 그다음에 보험료와 보험료 납입 기간. 자,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 상품 가입하면 돈으로 납입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납입 기간도 매우 중요하겠죠. 뭐 10년이냐, 20년이냐, 30년이나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그 보험 금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이 가끔 헷갈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뭐 면책 절차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보험 사고 발생되면 보험금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험 보장 기간, 그다음에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계약 취소 및 무효, 보험사의 계약 해지 가능, 사실 및 사유, 그다음에 보험료 감액 청구권, 그다음에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금 또는 해약 환급금의 손실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장성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투자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투자성. 쉽게 생각하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투자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투자성 상품의 계약기간, 상품 구조,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포함한 기대 수익 등의 상품의 내용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투자에 따르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 등급과 관련된 부분들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의 신용등급 및 해당 금융상품을 발행한 자의 신용에 관한 사항까지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금융상품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금성 상품입니다. 자, 계약기간, 이자, 수익의 지급 시기 및 지급 제한, 사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자율 또는 수익률, 그 다음에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 그 다음에 계좌이체 제한 등 금융상품 이용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출성 상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대출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금리 및 변동 여부, 뭐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그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여부, 그다음에 기간 및 수수료율, 그다음에 대출성 상품의 내용 관련된 부분 설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환 방법에 따른 상환금의 이자율, 그다음에 시기 관련된 부분. 그래서 만기일시 상환인지 원리금 균등 상환인지 원금 균등인지 이런 부분들, 이자율은 얼마인지 언제 상환해야 되는지 그런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 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들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대출 받게 되면 은행에서 저당권을 잡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게 되면 담보권을 실행해서 경매에 넘어갑니다. 그때는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 그 다음에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연체 이자율 및 연체에 따른 불이익, 계약 연장 거부 등 금융상품 이용 관련 제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의무와 관련돼서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각각 금융상품에는 각각의 해당 설명서 약관 관련된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서를 통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요. 설명한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 계약 체결한 이후에 계약 내용에 따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나 혹은 기존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혹은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금융상품 자문서를 제공할 경우 혹은 온라인 투자 연계업자 또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자가 중요한 사항을 모두 설명할 경우 등은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칙은 몽땅 다 설명서 제공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과 일반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사항은 핵심 설명서로 만들어서 함께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예금성 상품에는 제외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